차가운 가을비가 도시의 아스팔트를 적시던 밤, 이서아는 대학병원 복도 끝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소독약 냄새와 뒤섞인 희미한 죽음의 향기가 그녀의 온몸을 올가매는 듯 했다. 방금 전 의사는 무감각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심장 이식 수술이 시급하며 성공 확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진료비, 청구서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도 바쁠 수 없는 거대한 빚의 산이자 어머니의 생명을 담보로 한 잔인한 사형 선고문이었다. 서아는 힘없이 복도 벽에 등을 기댔다. 낡은 카디건 아래로 느껴지는 차가운 냉기가 심장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지난 몇 년간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명문대 입학 통지서를 받고 기뻐하던 것도 잠시, 갑작스럽게 쓰러진 어머니를 위해 그녀는 주저없이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다. 학업을 중단하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어머니의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22살의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웠다. 은행의 문턱은 높고 차가웠다. 대출 상담, 창구 직원은 그녀의 불안정한 소득과 신용 등급을 훑어보더니 기계적인 목소리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 사채업자들은 피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그녀 주위를 맴돌았지만 그들의 검은 유혹에 손을 내미는 순간 자신과 어머니의 삶이 어떤 나락으로 떨어질지 서아는 잘 알고 있었다. 결국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통장, 잔고와 집주인이 문에 붙여놓은 차가운 퇴거 통지서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축축한 바닥에 떨어진 낡은 지갑으로 향했다. 지갑 안에는 어머니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과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다. 사진 속 어머니는 지금의 서아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다.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며칠 전 아르바이트 동료가 건네주었던 수상한 명함 한 장이 떠올랐다. 어떤 고민이든 해결해 드립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적힌 의문의 연락처였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아는 병원 비상계단으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나른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는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횡설수설 설명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뜻밖의 제안을 건넸다. 국내 최고의 대기업인 TK그룹의 회장이 비밀리에 손주 며느리감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단, 평범한 결혼이 아닌 건강한 아이를 낳아줄 대리모를 원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남자는 그 대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을 제시했다. 어머니의 수술비는 물론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었다. 서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그것은 자신의 몸과 존엄성을 파는 행위였다. 하지만 동시에 꺼져가는 어머니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돈 가줄이기도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도덕적 가치관과 절박한 현실이 처절하게 충돌했다. 과연 자신에게 선택권이라는 것이 남아있기나 한 걸까? 오늘 밤 강남의 한 호텔에서 최종 면접이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만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남자는 서아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인 듯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는 전화를 끊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서아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한참을 망설였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결국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약속 장소인 호텔을 향해 발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도착한 호텔은 그녀가 살아온 초라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별 세계였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로비는 서아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낡고 젖은 행색은 그곳의 화려함과 어울리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의 힐끗거리는 시선에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약속된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으로 안내받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격렬하게 요동쳤다.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자 그녀의 망설임은 눈 녹듯 사라졌다. 스위트룸의 문이 열리자 압도적인 공간이 그녀를 맞이했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 유리창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림자처럼 짙고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는 남자. 그가 바로 TK그룹의 젊은 CEO 강태준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서아의 초라한 옷차림과 불안에 떠는 눈빛을 가차 없이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냉혹한 무관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강태준은 서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어쇼메 할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이런 식의 만남은 그의 자존심을 심하게 긁었다. 돈 때문에 자신의 몸을 팔러 온 여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서아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뭉치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것은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을 잔인한 계약서였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오늘 밤 그와 하룻밤을 보내고 임신에 성공할 경우 아이를 낳아 TK그룹에 넘긴다. 그 대가로 그녀의 어머니는 최고의 의료 지원을 받게 되며 그녀에게는 거액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아이에 대한 모든 친권과 양육권은 포기해야 하며 이후 2번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조항도 명시되어 있었다. 각 조항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아의 심장에 박혔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영혼을 파는 계약이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눈물을 흘릴 자격조차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끌어모아 눈물을 삼키고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이서와. 세 글자를 쓰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과거, 현재, 그리고 어쩌면 미래까지도. 서명이 끝나자 강태준은 만족스럽다는 듯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 미소는 잔인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이제부터는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만 하면 돼.
쓸데없는 감정이나 기대를 품는 건 서로에게 피곤한 일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아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녀의 모든 의지와 감정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거친 빗소리는 마치 그녀의 처절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태주는 서아에게 다가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어떠한 온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의무감과 경멸만이 가득했다. 너는 단지 내 아들을 낳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 착각하지 마. 그의 잔인한 말이 서아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냈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정도의 굴욕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온전히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아를 침실로 이끌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처럼 무겁고 위태로웠다. 화려하지만 온기 없는 침실의 공기가 그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차라리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편이 나았다. 이것은 하룻밤의 꿈일 뿐이라고,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끝나 있을 것이라고 되뇌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밤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선택이 평생의 후회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소아의 낡은 카디건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하얀 어깨가 무방비하게 드러났다. 강태준의 차가운 손길이 그녀의 피부에 닿는 순간 서아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그의 요구에 순응했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 나버린 지 오래였다. 도시의 불빛이 유리창을 통해 희미하게 새어들어와 두 사람의 실루엣을 비추었다. 절망과 욕망이 뒤엉킨 하룻밤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호텔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서아는 고통과 수치심 속에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소리 없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강태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에게 그녀는 오직 후계자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물일 뿐, 그 어떤 감정도 교류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 역시 어둡고 차가운 심연 속에 갇혀 있었다. 긴 밤이 지나고 희미한 여명이 창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주는 아무런 미련 없이 욕실로 향했고, 서아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침대에 버려진 인형처럼 누워 있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마음의 상처였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성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느꼈다. 이 밤의 기억은 평생 그녀를 괴롭힐 끔찍한 악몽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22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잔인한 밤이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밤새도록 쏟아지던 비는 아침이 되자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잿빛 구름 사이로 스며든
희미한 햇살이 스위트룸의 통유리창을 비추며 바닥에 긴 빗줄기를 그렸다. 이서아는 낯선 침대의 감촉에 천천히 눈을 떴다. 온몸에 마디마디가 욱신거렸고 특히 허리를 중심으로 둔탁한 통증이 느껴졌다. 간밤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치자 그녀는 숨을 멈췄다. 강태준의 차가운 눈빛, 경멸 어린 목소리, 그리고 기계처럼 그녀의 몸을 탐하던 그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지독하게 선명했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대하고 텅 빈 침대에는 그녀 외에 아무도 없었다. 남자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그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시트만이 간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두툼한 흰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서한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 지폐가 가득 들어 있었다. 그녀의 영혼과 맞바꾼 돈이었다. 돈의 무게가 그녀의 손목을 짓누르는 듯 했다. 서한은 돈 봉투를 든 채 잠시 동안 허공을 응시했다.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어머니가 병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주섬주섬 바닥에 흩어진 옷을 주워 입었다. 마치 자신의 부서진 존엄성을 줍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샤워를 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 호텔을 빠져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어젯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다. 아침 햇살 아래 드러난 그녀의 헬쑥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로비를 지나는 동안 어젯밤보다 더 노골적인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서한은 애써 외면했다. 그녀는 도망치듯 호텔을 빠져나와 곧장 택시를 잡아탔다. 그녀의 손은 돈 봉투를 부서져라 꽉 쥐고 있었다. 이것이 어머니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었다. 병원 원무가 창구에 도착했을 때 서아의 심장은 기대와 불안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창구 직원에게 어머니의 이름을 말하고 가지고 온 돈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직원은 무감각한 표정으로 돈을 세고는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짧은 침묵의 순간이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다. 서한은 마른 입술을 침으로 축이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제발 이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닿지 않았다. 직원은 잠시 모니터를 응시하더니 고개를 들고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다. 이 금액으로는 지금까지 밀린 입원비와 치료비 정산만 가능합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진행하려면 보증금을 포함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서아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간밤의 그 끔찍한 시간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단 말인가?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전부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절규하듯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늘게 떨렸다. 직원은 그런 그녀를 귀찮다는 듯 쳐다보며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서아는 비틀거리며 원무과를 빠져나왔다. 그녀의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켜버렸다. 계약서의 내용이 떠올랐다. 분명 어머니의 모든 치료를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다. 그녀는 곧장 어젯밤 연락했던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에서는 차가운 기계 음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고객님의 사정으로 당분간 통화할 수 없습니다. 그의 번호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서아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TK그룹 본사로 향했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빌딩은 마치 범접할 수 없는 성체처럼 보였다. 그녀는 굳게 닫힌 정문 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서려 했다. 그러나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방문 예약을 하셨나요?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서아는 어젯밤 강태준 대표와 만났던 사실을 이야기하며 그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그녀를 마치 정신 이상자 취급하듯 쳐다볼 뿐이었다. 그들은 내부 인터폰으로 어디론가 연락을 취하더니 곧 절망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대표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계약서까지 썼단 말이에요. 서아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거대한 빌딩 로비의 소음에 묻혀버렸다. 보안 요원들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들은 강제로 그녀의 팔을 붙잡고 건물 밖으로 끌어냈다. 서아는 무력하게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행인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그 순간 서아는 깨달았다. 자신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사실을. 강태준과 그의 할아버지에게 그녀는 단지 건강한 자궁을 가진 도구에 불과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하룻밤에 대가로 쥐어준 돈은 입막음용이었을 뿐 그 이상의 책임은 질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TK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녀는 한 마리 개미보다도 못한 미약한 존재였다. 그녀의 절망과 분노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세상은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잔인했다. 힘없는 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가차없이 짓밟아버리는 자들. 서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아스팔트 바닥을 적셨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다. 어머니를 구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선택은 결국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그녀를 밀어 넣었을 뿐이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무엇이 남았는가? 더러워진 몸과 산산조각 난 마음,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끔찍한 현실뿐이었다. 한참을 울던 서아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서아는 다시 한번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쉬운 길은 없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녀는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닫게 된 것이다. 서하는 유리창에 이 말을 기댄 채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창에 부딪혀 차갑게 흩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주먹을 꽉 쥐었다. 비록 세상이 그녀를 속이고 버렸을지라도 그녀는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처참하게 짓밟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설령 그것이 지옥의 문을 다시 두드리는 일이 될지라도 그녀의 눈빛이 이전과는 다르게 차갑고 단단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순수하고 연약했던 소녀는 간밤의 폭풍우를 겪으며 사라져버렸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처절한 복수심과 생존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강태준, 그리고 TK그룹, 그녀는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겪은 고통과 굴욕을 언젠가는 반드시 되갚아주리라. 아직은 아무런 힘도 없는 그녀였지만 그 결심만큼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서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눈에 담고 조용히 돌아섰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더 이상 도망치거나 좌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운명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의 시작이었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이서아의 시간은 멈춘 듯 빠르게 흘러갔다. 그녀는 하루를 48시간처럼 쪼개어 살았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했고, 낮에는 북적이는 카페에서 서빙을 했으며, 밤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다. 잠은 쪽잠으로 대신했고, 식사는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는 날이 허다했다. 그녀의 몸은 쇳덩이처럼 무거워졌지만 쉴 틈이 없었다. 어머니의 상태는 다행히 더 나빠지지는 않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매일매일의 병원비는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서하는 강태준과 TK그룹에 대한 복수심을 잠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다. 지금은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가 아니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했다. 그녀는 지독하리 많지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인 박민지는 그런 서아를 볼 때마다 가슴 아파했다. 민지는 서아가 일하는 카페의 동료로 그녀의 딱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서아야, 너 그러다 정말 쓰러져. 제발 하루라도 좀 쉬어. 민지의 걱정. 어린 말에도 서아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그녀가 하루를 쉬면 그만큼 어머니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붙였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평소 좋아하던
커피 향이 역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아침마다 이유 없는 헛구역질이 올라왔다. 잠을 자도 피로는 풀리지 않았고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축 늘어졌다. 서아는 그 모든 증상들을 과로와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다. 이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버텨왔기에 이 정도의 육체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식당 주방의 음식 냄새에 속이 뒤집혀 화장실로 달려가는 일이 잦아졌고 손님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다가 현기증 때문에 하마터면 쟁반을 엎지를 뻔한 적도 있었다. 그녀의 안색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자리 잡았다. 민지는 더 이상 서아의 상태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너 정말 안 되겠어. 병원 가보자. 내가 병원비는 빌려줄게. 민지는 서아의 손목을 붙잡고 간절하게 설득했다. 서아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그날 오후 사건은 터지고야 말았다. 점심시간이라 가장 붐비는 시간, 서아는 주문받은 음료를 만들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세상이 빙글 돌더니 그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졌다. 카페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민지의 절규가 뒤섞였다. 서아야, 정신 차려. 이서아 민지는 울면서 서아의 뺨을 두드렸다. 잠시 후 서아는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걱정스럽게 자신을 내려다보는 민지의 얼굴과 주변 사람들의 수군 어림이었다. 결국 그녀는 민지의 손에 이끌려 카페 근처의 작은 동네 의원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싹트고 있었다. 의원은 작고 허름했지만 나이 지긋한 여의사는 따뜻하고 인자한 인상이었다. 그녀는 서아의 증상을 꼼꼼히 듣고 몇 가지 질문을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마지막 생리가 언제였죠? 그 질문에 서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정신없이 사느라 그런 것들을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다. 곰곰이 기억을 더듬어 보던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 끔찍했던 밤 이후로 단 한 번도 생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의사는 서아의 표정 변화를 보고 모든 것을 짐작한 듯 조용히 임신 테스트기를 건넸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받아들고 화장실로 향했다. 몇 분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결과를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선명한 두 줄.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잔인한 낙인이었다. 그녀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강태준, 그 남자의 아이였다.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의사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임신 사실을 재확인해 주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아주 작은 아기집이 보였다. 의사는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지만 서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을 경멸하고 짓밟았던 남자의 아이를, 자신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버린 남자의 핏줄을 자신이 품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것은 신의 잔인한 장난이거나 혹은 끔찍한 저주임이 틀림없었다.
의원을 나온 서아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걸었다. 민지가 옆에서 계속 무언가 말을 걸었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의 검은 점은 너무나도 작고 미약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생명의 증거였다. 그 작은 점이 마치 거대한 우주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평생 짊어져야 할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녀는 아이를 지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태어나서는 안 될 생명이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집으로 향할수록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배를 감싸 안았다. 아직 아무런 태동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곳에 자신의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기묘한 방식으로 실감나기 시작했다. 뱃속의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었다. 그저 어른들의 더러운 거래 속에서 생겨난 희생양일 뿐이었다. 그 아이 역시 자신처럼 세상에 내던져진 연약한 존재였다. 서아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모성애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다. 당장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벅찬데 아이까지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게다가 이 아이는 그녀에게 끔찍한 밤의 기억을 평생 상기시킬 존재였다. 아이의 얼굴에서 강태준의 모습이 겹쳐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끼쳤다. 아이를 지우는 것이 자신과 아이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자신의 손으로 뱃속의 생명을 없앨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한 서아는 낡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그녀는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기도 했고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기도 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좋든 싫든 그녀는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기막힌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갔다. 서아는 눈을 감고 자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작고 미약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또 다른 심장 박동을 상상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두려움도 분노도 절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세상 그 무엇과도 맞서 싸워 이겨내야 한다는 원초적이고도 강력한 본능이었다. 그녀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거부할 수 없었다. 절대로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한 순간 이서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연약함과 절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운명에 휩쓸리는 일시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이자 자신의 아이를 위해 세상과 싸워야 하는 전사였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해졌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강태준과 TK그룹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아이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작정 부딪히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않았다. 감정적인 호소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에게는
계획과 전략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뱃속의 아이였다. 서한은 먼저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한 소송 사례들을 샅샅이 뒤졌다. 승산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식은 그녀의 또 다른 무기였다. 서한은 TK그룹에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강태준 대표와의 관계와 임신 사실, 그리고 계약 불이행에 대한 내용을 담아 정식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서류였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TK그룹에서는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마치 그녀의 편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은 철저한 무시로 일관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거대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지만 이번에는 좌절하지 않았다. 이것 역시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녀는 강태준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뉴스 기사와 SNS, 경제 잡지 등을 샅샅이 뒤지며 그의 공식적인 일정을 확인했다. 그는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편이었지만 그룹의 중요한 행세까지 불참할 수는 없었다. 마침내 서한은 기회를 잡았다. TK그룹의 신사옥 준공 기념식이 다음 주 본사 로비에서 열릴 예정이며 다수의 언론사와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한다는 기사를 발견한 것이다. 그곳이 바로 그녀가 스스로를 던질 전쟁터였다. 약속의 날, 서한은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가장 단정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옷을 골라 입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 눈만큼은 맹렬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초음파 사진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집을 나섰다. TK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과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화려한 옷자 차림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의 존재는 초라한 섬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위축되지 않았다. 잠시 후 행사장 입구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함께 강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그는 여전히 차갑고 오만한 기운을 뿜어냈다. 그는 주변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로비 안으로 들어섰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한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인파를 뚫고 그를 향해 달려나갔다. 잠깐만요. 그녀의 외침이 소란스러운 로비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보안 요원들이 황급히 그녀를 막아섰지만 서한은 그들의 저지를 필사적으로 뿌리치며 다시 한번 소리쳤다. 강태준 대표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걸음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린 채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함께 불쾌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미친 여자가 누구인지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쉽사리 떠오르지 않았다. 서한은 마침내 그의 앞에 섰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품속에서 고이 간직했던 초음파 사진을 꺼내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당신은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이 아이, 당신 아이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로비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기자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충격적인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바빴다. 강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몇 달 전 비 오던 밤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할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치렀던 하룻밤, 돈을 주고 내보냈던 그 여자. 그는 눈앞의 여자가 바로 그 여자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치미는 분노와 모멸감의 입술을 깨물었다. 감히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에게 망신을 주다니? 그는 이 모든 것이 돈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쇼라고 확신했다. 당신 지금 무슨 수작이야?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그의 불호령에 보안 요원들이 다시 서아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서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기자들을 향해 절규했다. 저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를 인정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이 사람은 하룻밤의 대가로 저와 제 어머니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이제는 자신의 핏줄마저 외면하려 하고 있어요. 그녀의 처절한 외침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강태준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던 세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 스캔들은 내일 아침 모든 신문의 앞면을 장식할 것이고 TK그룹의 주가는 폭락할 터였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그는 서아를 증오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은 회장실에 있던 강 회장의 귀에도 즉시 보고되고 있었다. 그는 CCTV 화면을 통해 로비의 상황을 지켜보며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강 우 회장은 분노하는 손자와는 달리 이 상황을 완벽한 기회라고 판단했다. 자신의 고집 센 손자를 굴복시키고 그토록 원하던 증손자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는 비서에게 짧고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내 방으로 데려와. 조용히. 그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잠시 후 서아를 끌어내려던 보안 요원들에게 새로운 지시가 전달되었다. 그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아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고 정중하게 길을 터주었다. 강태준은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당황했다. 할아버지의 개입이었다. 그는 이것이 또 다른 계략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서아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한 비서가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께서 보액기를 원하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서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수많은 기자들의 시선과 분노로 이글거리는 강태준의 시선을 뒤로 한 채 비서의 안내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굳게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은 마치 새로운 세상의 입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막 사자의 굴 가장 깊은 곳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중이었다. 두려움과 함께 기묘한 승리감이 교차했다. 그녀의 도박은 일단 성공한 셈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운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이서아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귀에
울리는 것을 들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발을 들인 곳은 TK그룹의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이었다. 그곳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었다.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거대한 통유리창, 고풍스러운 원목 가구와 수억 원을 호가할 법한 미술품들, 모든 것이 압도적인 권력과 부를 과시하고 있었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던 노인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가 바로 TK그룹의 살아있는 신화, 강 회장이었다. 강 회장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젊은이의 그것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아를 향해 온화해 보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다. 소란을 일으킨 당사자치고는 꽤나 담담한 얼굴이군. 앉거라.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가 가리키는 소파에 뻣뻣하게 앉았다. 강 회장은 서아를 다그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치 오랜 지인을 대하듯 그녀의 가정 환경과 살아온 과정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그의 질문은 평범했지만 서아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인내심, 지성, 그리고 의지의 강도까지. 서아는 두려웠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생각에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강 회장의 눈에 짧은 순간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할아버지, 지금 무슨 생각이신 겁니까? 저런 꽃뱀 같은 여자의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는 서아를 향해 경멸적인 시선을 던지며 소리쳤다. 하지만 강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태준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네가 뿌린 씨앗이다. 태준아, 이제 와서 아니라고. 발뺌할 셈이냐. 진실은 곧 밝혀질 테니. 너는 잠자코 있기나 해라. 강 회장의 지시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서아는 그날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DNA 검사를 위한 혈액을 채취해야 했다. 그녀는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채 TK그룹 소유의 한적한 빌라에 머물게 되었다. 그곳은 모든 것이 갖춰진 완벽한 공간이었지만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강태준 역시 할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검사에 응했다. 그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올가매려는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의 시간은 지옥처럼 길었다. 서아는 빌라에 갇혀 오직 자신의 뱃속 아이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싸워야 했다. 며칠 후 마침내 강 회장은 서아와 태준을 다시 회장실로 불렀다. 테이블 위에는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다. 강 회장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하고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결과를 읊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 이 아이는 틀림없는 내 증손자다. 그 순간 회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결과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차마 집어들지는 못했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이, 그의 철저했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한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이제 막 새로운 거래의 테이블 위에 올려진 것뿐이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강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서아를 향해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실 처음부터 너를 내 손주 며느리로 점 찍었던 것은 바로 나다. 그는 일에만 미쳐 결혼도, 아이도 생각 없는 손자를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하룻밤의 대리모 계약은 모두 태준을 속이고 후계자를 얻기 위한 그의 계략이었던 것이다. 서아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저 거대한 체스판 위에 말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제 강 회장은 본론을 꺼냈다. 그는 서아에게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었다. 이전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두껍고 상세한 계약서였다.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서아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 빌라에서 최고의 산전 관리를 받게 된다. 그녀의 애다는 어머니는 당장 미국 최고의 병원으로 옮겨져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아 자신에게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액의 신탁 기금이 주어진다. 하지만 그 대가는 잔인했다. 아이를 낳는 즉시 친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아이를 강씨 가문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악마의 거래였다. 어머니의 생명과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는 대신 그녀의 모든 것이 된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것. 서아의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다. 옆에 있던 강태준은 할아버지의 계략과 오만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서아의 인생까지 장기말로 이용한 할아버지에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일부는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 서 있는 서아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가 처음부터 할아버지와 한패였을 것이라고 오해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살리고 싶다면 이 계약서에 서명해라. 선택은 내 몫이다. 강 회장은 서아에게 선택권을 주는 척했지만 그것은 교묘한 협박이었다. 서아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펜을 들었다. 자신의 아이를 포기한다는 조항 하나하나가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강태준은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회장실을 나가버렸다. 그의 눈빛은 서아를 향한 깊은 증오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원흉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를 챙겼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서아는 그날 이후로 빌라에 완벽하게 갇힌 신세가 되었다. 그녀의 곁에는 감시인과 같은 고용인들 뿐.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화려한 감옥에 갇혀 자신의 아이를 빼앗길 날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곳은 은수정이라 불리는 한적한 교회의 빌라였다. 넓은 정원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는 그곳은 겉보기에는 완벽한 낙원과도 같았다. 영양사가 짠 완벽한 식단이 매일 제공되었고 그녀의 건강과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치의가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 없이 제공되었다. 하지만 서아에게 그곳은 화려하게 치장된 감옥,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에 불과했다. 빌라의 모든 고용인들은 강 회장의 엄격한 지시 아래 움직였다. 특히 엄격한 인상의 집사는 서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간수장 역할을 했다. 그녀는 항상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어떠한 인간적인 온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 서아는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차단되었다. 휴대폰은 압수당했고 인터넷 사용도 금지되었다. 유일한 친구인 민지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 어머니에 대한 소식은 오직 강 회장의 비서를 통해서만 간헐적으로 전달될 뿐이었다. 강태준은 할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빌라를 방문했다. 그가 오는 날이면 빌라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서아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그저 자신의 아이를 품고 있는 대리모 혹은 인큐베이터일 뿐이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며 그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툭툭 말을 던졌다. 몸 관리는 잘하고 있겠지. 상품의 가치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으니까. 그의 모든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아의 가슴을 찔렀다. 서아는 그의 경멸과 냉대를 묵묵히 견뎌냈다. 그와 말싸움을 벌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오직 뱃속의 아이만을 생각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배는 조금씩 불러왔다. 아이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그녀의 모성애 또한 깊어졌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아가야, 조금만 참자.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강태준은 가끔씩 그녀의 불러온 배를 무심코 쳐다보다가 이내 자신의 감정을 깨닫고는 더욱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한편 TK그룹의 후계자를 임신한 의문의 여인에 대한 소문은 상류사회에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 소문은 SJ그룹의 외동딸이자 재계의 공주로 불리는 윤채린의 귀에도 들어갔다. 윤채린은 빼어난 미모와 지성, 그리고 오만한 성격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강태준을 자신의 남자로 점 찍어두고 있었다. TK그룹과 SJ그룹의 결합은 그녀가 꿈꾸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온 정체불명의 여자와 아이라니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질투심에 휩싸였다. 윤채리는 강태준이 그런 근본 없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을 리 없다고 확신했다. 분명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과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이서아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지시를 받은 사설 정보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서아의 모든 과거를 알아내 그녀에게 보고했다. 가난한 환경,
병든 어머니, 그리고 하룻밤에 대리모 계약까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윤채리는 경멸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고작 돈 때문에 몸을 판 천한 계집이었군. 그녀에게 이서아는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 혹은 짓밟아 버려야 할 벌레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윤채리는 이서아를 직접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대신 그녀는 서아의 가장 약한 고리인 어머니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SJ그룹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서아의 어머니가 이송될 예정이었던 미국 병원 측에 압력을 넣었다. 아주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의 방해, 공작이었다. 서아는 자신의 주변에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는 어머니의 수술 소식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 회장의 비서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비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의 미국 병원 이송 절차에 행정적인 문제가 생겨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저희 쪽에서 알아서 처리 중이니까요. 그의 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했지만 서아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막연한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다.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세상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강 회장이 해결하지 못할 행정 문제란 존재할 수 없었다. 혹시 이것 또한 자신을 옥죄기 위한 또 다른 계략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그녀의 삶에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일까? 그녀는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애썼지만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강태준이 빌라를 방문했다. 그는 평소보다 더욱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모습이었다. 그는 서아의 부른 배를 쳐다보며 비아냥거렸다. 내 덕분에 회사 이미지가 말이 아니야. 네가 버린 쇼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알아. 서아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의 이송 문제에 대해 물었다. 어머니 이송이 지연되고 있다던데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그 질문에 강태준은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할아버지 소관이야. 나한테 묻지 마. 당신은 그냥 주는 밥이나 잘 먹고 건강한 아이나 낳을 생각만 하면 돼. 그게 당신의 유일한 임무니까. 그의 차가운 대답은 서아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그들이 주는 정보에만 의존해야 하는 인형과도 같은 존재였다. 태준이 떠난 후 서아는 홀로 정원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졌다. 보이지 않는 위협이 그녀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질투와 분노에 찬 또 다른 여인의 도끼 서린 눈이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 위협은 곧 현실이 되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것이었다. 어머니의 병원 이송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은 이서아의 마음에 무거운 납덩이처럼 가라앉았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강 회장의 비서는 매번 다른 행정적인 핑계를 댔지만 그 변명들은 하나같이 설득력이 없었다. 서아의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그녀의 몸에 영향을 미쳤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려 잠을 설쳤고 낮에는 입맛을 잃어 음식을 거의 넘기지 못했다. 주치의는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 있다며 그녀의 상태를 심각하게 우려했다. 이 모든 상황은 매주 빌라를 방문하는 강태준에게도 보고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예민한 여자의 짜증 정도로 치부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도 서아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어머니의 안위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물어볼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그늘진 절박함은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강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아가 홀로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무언가 속삭이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다. 그녀의 방에는 아기용품에 관한 책들이 쌓여 있었고 서툰 솜씨로 뜬 작은 아기 신발도 놓여 있었다. 돈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라고 하기에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진실한 모성이 배어 있었다. 그 모습은 그가 가진 선입견과 미묘하게 충돌하며 그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태주는 예정에 없이 빌라를 방문했다.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는데 집사는 서아가 정원에서 쉬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직접 서류를 전해주기 위해 정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있는 서아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손에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흐느끼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엄마, 나 때문에 힘들지 미안해. 내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엄마 이렇게 고생 안 시켰을 텐데 조금만 더 버텨줘. 응, 내가 어떻게든 엄마 꼭 살릴게.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과 사랑, 그리고 죄책감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 처절한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태준의 얼어붙은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자신의 병든 어머니가 홀로 눈물 찢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태준의 어머니는 정략 결혼의 희생양으로 평생을 차가운 집안 분위기 속에서 외롭게 살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린 태준은 그런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슴 깊이 묻고 살았다. 그는 서아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어머니를 보았다. 거대한 권력에 의해 고립되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홀로 눈물 흘리는 연약한 여인의 모습을. 그 순간 서아를 향한 그의 분노와 경멸의 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 역시 어쩌면 자신과 같은 희생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빌라를 빠져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와 그가 직접 본 서아의 모습 사이의 괴리감 때문이었다. 그는 차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서아 씨 어머니의 미국 병원 이송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할아버지께는 보고하지 말고 내게만 직접 보고하도록. 그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의사에 반하는 독자적인 행동을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지만 그의 인생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다. 그날 이후 태준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는 여전히 차갑고 무뚝뚝했지만 그의 행동 속에 아주 작은 온기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집사에게 서아가 예전에 입맛이 없다며 넘겼던 음식을 기억해 두었다가 산모의 영양 상태가 엉망이군. 당장 입맛을 돋울 만한 다른 메뉴를 준비해 라고 까칠하게 명령했다. 덕분에 서아의 식탁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또 어느 날 밤 그는 서아가 얇은 담요 하나를 덮고 소파에서 잠든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나가던 고용인을 불러 세워 날카롭게 질책했다. 실내 온도가 너무 낮잖아. 산모가 감기라도 들면 책임질 건가? 당장 두꺼운 담요를 가져와. 그의 행동은 여전히 명령조였고 모든 것이 태어날 아이를 위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아는 그의 행동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날카로운 가시가 느껴지지는 않았다. 가장 큰 변화는 그가 가져온 작은 선물이었다. 그는 빌라를 방문하며 무심한 표정으로 작은 상자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아이가 태어나면 필요할 거다. 그가 퉁명스럽게 말하고 떠난 뒤 서아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섬세하게 만들어진 원목 오르골이 들어 있었다. 오르골을 돌리자 맑고 청가한 자장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아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것은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받은 인간적인 선물이었다. 서아는 그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그가 자신에게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한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계획의 일부일까? 하지만 차가운 오만함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의 아주 작은 변화는 서아의 황량한 마음에 희미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를 향한 순수한 증오심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얼어붙었던 두 사람의 관계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강태준의 미묘한 변화가 가져온 작은 온기도 잠시 이서아의 삶에는 곧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혹독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 폭풍의 근원지는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찬 윤채린이었다. 그녀는 이서아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쌈맨 완벽한 인생에 대한 모독으로 여겼다. 그녀는 더 이상 뒤에서 조종하는 소극적인 방식을 버리고 이서아를 한 번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잔인하고 직접적인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윤채리는 먼저 언론을 이용했다. 그녀는 과거 이서아와 강태준을 연결해 주었던 사설 브로커를 돈으로 매수해 그들의 첫 만남과 계약에 대한 정보를 전부 손에 넣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자극적이고 악의적으로 각색하여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타블로이드 기자에게 넘겼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연예 섹션과 증권가
찌라시는 TK 그룹의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충격 단독. TK 그룹 황태자. 대리모 스캔들 휘말려. 가난한 여대생의 치밀한 계획. 몸으로 재벌 3세의 발목 잡다. 기사는 철저하게 이서아를 파렴치한 꽃뱀으로 매도했다. 그녀의 가난한 환경과 아픈 어머니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돈을 위해 몸을 파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배경으로 묘사되었다. 기사에는 몰래 찍힌 서아의 초라한 과거 사진과 강태준의 화려한 사진이 나란히 편집되어 두 사람의 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주며 대중의 분노를 자극했다. 순식간에 이서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파렴치한 여자가 되어버렸다. 빌라 아내 서아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만 강 회장은 즉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는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스캔들을 이용해 태중과 서아를 완전히 묶어둘 기회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윤채린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언론이 한창 떠들썩한 바로 그날 이서아의 어머니에게 이 손을 썼다. 그녀는 거액의 돈으로 병원 내부에 불만 가득한 직원을 매수하여 서아, 어머니의 약물에 손을 대도록 지시했다. 그날 오후 서아는 빌라에서 정기 검진을 받던 중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병원 중환자실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서아 씨 보호자분 맞으시죠? 환자분이 갑자기 위독해지셨습니다. 심정지가 와서 지금 긴급 조치 중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서아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당장 병원으로 가겠다고 울부짖었지만 집사는 강 회장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며 그녀를 막아섰다. 서아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바로 그때 빌라의 초인종이 울렸다. 집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자 그곳에는 화려한 옷차림의 윤채린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녀는 강 회장님의 심부름으로 중요한 물건을 전하러 왔다는 거짓말로 손쉽게 빌라 안으로 들어섰다. 넋이 나간 채 소파에 주저앉아 있던 서아는 눈앞에 나타난 낯선 여자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녀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윤채리는 우아한 걸음으로 서아에게 다가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서아의 헝클어진 모습과 창백한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꼴이 말이 아니네. 하긴 내 어미가 죽어간다는데 제정신일 리가 없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서아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당신 누구야?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렸다.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 어머니의 목숨이 지금 내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지. 윤채리는 핸드백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영상 속에는 한 병원 직원이 주사기로 약병에서 무언가를 빼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서아에게 오늘 아침 신문 기사들을 보여주었다. 서아는 자신의 얼굴과 함께 실린 악의적인 기사들을 보고 숨을 멈췄다. 이 모든 것이 눈앞의 여자가 꾸민 짓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서아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녀는 울부짖었다. 윤채리는 그런 서아를 가엾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다. 태준 씨는 내 남자야. 감히 너 같은 천한 것이 넘볼 자리가 아니란 말이지. 네가 그 뱃속의 아이와 함께 사라져 준다면 네,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도 있을 거야. 그녀는 서아에게 잔인한 최후 통첩을 날렸다. 내일 아침까지 결정해 뱃속의 아이를 지우고 영원히 사라질 건지 아니면 내 어머니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건지. 윤채리는 자신의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던져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마치 승리자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빌라를 떠났다. 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윤채린의 악독한 목소리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자신의 아이와 어머니,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끔찍한 운명이었다. 윤채린이 남기고 간 폭풍은 TK 그룹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스캔들을 확대 재생산했고 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강태준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강 회장은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보며 태준을 더욱 압박했다. 그는 이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윤채린의 SJ그룹과 정략적으로 손을 잡는 것뿐이라며 태준에게 그녀와의 약혼을 강요했다. 강태준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며칠 전 그가 개인적으로 지시했던 이서아 어머니의 병원 이송지연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병원 내부 직원이 매수된 정황, 그리고 그 배후에 윤채린의 이름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언론 스캔들과 어머니의 위독, 이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그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깨달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서아의 눈물이 떠올랐다. 어머니를 걱정하던 그녀의 절박한 얼굴, 뱃속 아이를 쓰다듬던 그녀의 진실한 손길, 그 모든 것이 그가 가졌던 의심과 불신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녀 역시 이 잔인한 게임의 희생양이었을 뿐이다. 바로 그때 그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빌라의 내부 전화였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서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애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희망이 끊어진 사람의 마지막 절규였다. 태주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당장 차를 몰아 빌라로 향했다. 빌라에 도착했을 때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서아를 발견했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윤채린이 던져주고 간 명함이 위태롭게 들려 있었다. 태주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태준의 다급한 목소리에
서아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지난 몇 시간 동안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횡설수설 털어놓기 시작했다. 윤채린의 방문과 협박,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아이를 지우라는 잔인한 최후 통첩까지,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했다. 처음 돈 때문에 거래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절박함, 그날 밤 느꼈던 수치심과 공포,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전부가 돼버린 뱃속 아이에 대한 애틋한 사랑까지. 그녀의 모든 가식과 방어벽이 무너져 내린 처절하고도 진실한 고백이었다. 태주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고백은 그가 조사했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마지막 남았던 의심의 조각마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아를 향한 미안함과 자신을 기만하고 모든 것을 망가뜨린 자들에 대한 지독한 분노가 차올랐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상처와 자존심 뒤에 숨을 수 없었다. 그는 손을 뻗어 눈물로 젖은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의 손길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서아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경멸과 냉소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깊은 고통과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그 한마디 사과에 서아는 다시 한번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그동안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위로하는 듯한 따뜻한 울림이었다. 태주는 서아를 부드럽게 일으켜 자신의 품에 안았다. 그녀의 가녀린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다 끝났어. 당신과 아이, 그리고 어머님까지. 내가 다 지킬 거야.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을 건 맹세이자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는 더 이상 할아버지의 꼭두각시도 TK 그룹의 후계자도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 여자와 한 아이를 지켜야 하는 남자였다. 그는 서아를 잠시 떼어놓고 휴대폰을 들었다. 그의 첫 번째 전화는 할아버지가 아닌 그의 수족과도 같은 비서실장에게로 향했다. 지금부터 내 지시만 따라 그룹 법무팀과 보안팀 최종의 인력을 비상 소지포에 윤채린과 SJ그룹 그리고 관련된 병원 직원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언론에 터뜨릴 준비를 해. 이것은 전쟁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얼음 같은 냉기와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전화를 걸었다. 미국 최고의 로펌 대표에게였다. 내 아내 될 사람의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의료팀을 꾸려서 지금 당장 한국으로 들어와.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그는 서아를 아내 될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지칭했다. 서아는 그의 말을 듣고 눈이 동그래졌다. 모든 상황이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다. 모든 지시를 마친 태주는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에서 윤채린의 명함을 빠사 갈갈이 찢어버렸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다시는 혼자 울게 하지 않을게. 나만 믿어. 그의 눈빛은 그
어떤 약속보다도 든든했다. 서한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기나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비로소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험난한 싸움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강태준의 방역은 폭풍처럼 거세고 신속했다. 그가 가동한 TK그룹의 법무팀과 위기관리팀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윤채린이 병원 직원을 매수했던 증거, 언론에 악의적인 정보를 흘렸던 정황, 그리고 그녀의 살인교사 혐의까지 입증할 명백한 자료들이 모두 확보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TK그룹이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한 것이다.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찬 기자회견장, 터지는 플래시 세례 속으로 강태준이 들어섰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이전보다 한결 차분하고 단단한 표정의 이서아가 손을 잡고 함께 서 있었다. 그 모습만으로도 기자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태준은 마이크 앞에 서서 논란의 중심에 선 피의자가 아닌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온 심판자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먼저 이번 사태의 시작에 제 어리석고 비인간적인 판단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는 대리모 계약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에서 서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선언했다. 그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윤채린의 모든 범죄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녹취록, 계좌 이체 내역, CCTV 영상까지 그녀의 악행이 만천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태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을 뿌린 할아버지의 과도한 욕심과 잘못된 상속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가문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강 회장의 경영 일선 퇴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겨누는 칼날과도 같은 TK그룹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선언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곁에 선 서아의 손을 굳게 잡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이서아 씨는 제 아이의 어머니이자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곧 정식으로 부부가 될 것이며 앞으로 저희 세 식구를 향한 그 어떤 거짓과 비방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과 단호한 선언에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기 시작했다. 그 후폭풍은 거대했다. 윤채리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긴급 체포되었고 SJ그룹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도덕적 위기에 직면하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 강 회장은 모든 명예와 권력을 잃고 쓸쓸하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TK그룹 역시 엄청난 타격을 입었지만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면으로 돌파한 태준의 리더십 아래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 무렵 태준이 초빙한 미국의 최고 의료팀이 한국에 도착했다.
서아의 어머니는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고 길고 긴 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새로운 심장을 얻게 되었다. 서아가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태주는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수술 성공 소식을 들은 서아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그의 품에 안겨 기쁨을 나누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의 소라는 점차 잦아들었고 그들에게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서아는 건강을 되찾은 어머니와 언제나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는 태준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예정일이 되어 그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아이는 태준을 꼭꼭 닮은 의젓한 이목구비와 서아를 닮은 따뜻한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태준과 서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1년 후 한때 서아에게 감옥과도 같았던 은수정 빌라는 따스한 햇살과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넓은 정원 잔디밭 위에서 이제는 제법 걷기 시작한 아들이 아장아장 걸으며 아빠인 태준을 향해 달려갔다. 태준은 차가운 샤오의 모습을 완전히 벗고 아들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평범한 아들 바보가 되어 있었다. 그는 아들을 번쩍 안아들고 하늘 높이 비행기를 태워주었다. 서아는 테라스 의자에 앉아 건강해진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의 그늘이 없었다. 모든 게 꿈만 같구나.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 바랄 게 없다. 어머니의 말에 서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폭풍구는 이제 모두 지나갔다. 그리고 그 폭풍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상처 대신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사랑과 가족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희망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태준이 아이를 안고 그녀에게 다가와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불 속에서 재련되어 더욱 단단해진 그들의 가족은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